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4강 대몽항쟁과 원의 내정간섭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몽골의 침입과 대몽항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원의 간섭과 고려 사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3세기 초 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칭기스칸이 몽골족을 통일하면서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하였어요. 자, 칭기스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본명은 태무진. 그리고 태무진의 뜻은 최고의 쇠로 만든 인간이란 뜻이랍니다. 오, 대단하죠. 자, 1189년 몽골 시족 연합의 맹주에 추대되었어요. 이때 나이가 15살. 그리고 칭기스칸이라는 위대한 이제 군주, 세계를 지배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었는데요. 자, 1215년 금나라의 수도 베이징에 입성했으며 1219년 서역 정벌을 떠나 인더스 강변까지 진출했죠. 결국 손자대까지 와서는 거의 유라시아 전역을 다 차지를 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 동유럽의 다뉴브 강까지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오고 정말 대단한 대제국을 단기간에 형성된 아주 정말 최고의 막강한 그러한 칭기스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등장에 맞선 우리의 고려의 그런 모습 한번 학습하기로 합시다. 13세기 동아시아 초원지대에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한 몽골은 금나라까지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때 금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란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려 영토로 들어오게 되는데, 고려는 몽골과 연합하여 강동성에서 고란족을 완전히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려와 몽골은 우호관계, 바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죠. 하지만 몽골이 무리한 공무를 요구하면서 갈등은 고조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몽골 사신 저고여라는 사람이 살해되는 피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1231년에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몽골군이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이 몽골 기병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몸을 돌리면서 어깨 위로 활을 쏘는 등 뛰어난 기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복까지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몽골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고려는 대항을 해야만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40년의 대몽항쟁이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몽골이 쳐들어오자 서북면 병마사 박선은 여러 부대와 백성들과 함께 귀주성을 지켰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은 방어에 거의 다 실패를 했죠. 이때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최충원의 아들 최우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고려가 힘들어지는 것을 느낀 나머지 몽골과의 화친조약, 바로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몽골의 뒤통수를 치면서 바로 강화도로 옮겨버리죠. 그래가지고 몽골은 더 화가 나서 더 많은 군대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강화도로 옮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강화도로 옮기는 거에 대해 천도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옮겼죠. 왜냐하면 강화도는 육지와 가까우면서 물살이 거세서 해전에 약한 몽골군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강화도로 옮겼다. 그리고 불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8만 대장경 제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세금을 내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강하궁지, 이렇게 강화도에 고려궁도 새로 짓고 하면서 또 백성들도 거두고 또 조세까지 여전히 수를 통해서 거두는 등 이러한 악행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산이나 산성에 들어가서 몽골군과의 대항항쟁을 계속하게 되었죠. 이로부터 바로 몽골 대몽항쟁 4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백성들이 바로 이 나라를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왕과 무신 정권의 지배층이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면서 육지에 남은 백성들이 몽골군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승려 김윤후, 그리고 처인성 부공민들입니다.
원래 김윤우라는 사람은 승려였어요. 여기 보이죠? 웬 스님이 지금 활을 들고 나타나 있네요. 그죠? 자, 승려였는데 이 이제 처인성으로 피난을 했다가 바로 처인성 부국민과 함께 몽골군 대장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면서 큰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공로로 섬낭장에 임명이 되면서 이제 무관벼슬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스님이었는데 지금 이 관리로 변신한 모습, 그래서 충주산성 방호별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김윤우는 나중에 5차 충주성 전투에서 또 활약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처인성 부곡민, 그지? 향소 부곡의 그 부곡이에요. 천민은 아니지만 천민처럼 취급받던 이 하층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활약을 하는 모습, 정말 대단하죠. 처인성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승려 김윤우는 충주산성 방호별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 또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대몽항전 전승 기념탑입니다. 노비와 함께 이제 김윤우가 노력을 하였는데 이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누구든지 공을 세우는 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상을 내줄 것이다. 고 약속을 하면서 이 노비들이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죠. 그걸 기념해서 충북 충주에 이렇게 대몽항전 전송 기념탑을 건설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이제 김윤우는 몽골군을 2차례나 격파를 하고 또 백성들도 노력해서 특히 이런 하층민들, 그지? 노비나 처인성 부곡민들 같은 이런 억압받는 하층민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광군들은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몽골병이 오자 우종주,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자, 유홍익은 양반 별초와 함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대. 그래서 오직 노군, 늙은 군인들과 잡류 별초만이 힘을 합쳐서 물리쳤는데 몽골병이 물러가자 우종주가 또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뭐냐 하냐 하면 관가와 개인집에 사용하는 은그릇을 검사했대요. 그래가지고 몽골병이 빼앗아 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실로 은근히 노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려는 음모. 그러니까 저거들은 이제 도망을 갔고 이 사람들은 이제 충주성을 지켜냈으니까 그저 들키면 자기들이 이렇게 무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이 노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무능한 거를 덮으려는 그러한 속셈들. 정말 이렇게 김윤후나 노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무능하면서도 자기의 탐욕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이런 모습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를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이렇게 자기의 그런 몸을 희생하여 열심히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탐욕적으로 욕들어 먹으면서 이제 자기만의 이익을 탐하는 이렇게 무능하고 탐욕적인 그런 관리의 모습이 될 것인가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죠? 계속되는 몽골의 침입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인명 피해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몽골군은 특징이 불을 질러요. 그래서 국토 피해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 중에 바로 문화재도 많이 소실이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초조대장경. 1011년에 만들기 시작하여 70여 년이나 걸려 완성이 된 것으로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목판은 몽골 침입으로 불타고 인쇄본만 남아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구 부인사에 보관된 대장경 판목, 바로 초조대장경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8만 대장경을 만든다, 불심의 힘으로 물리친다 하면서 최우 정권이 이제 8만 대장경을 강화도에서 뭐 제작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등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너희 잘 아는 신라 진흥왕이 뭐를 건축했니? 황룡사를 건축했죠. 그리고 여기 크게 솟아있는 여기 황룡사 9층 목탑. 선덕여왕이 그죠 건축을 하였던 황룡사 9층 목탑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불에 또 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현재의 모습 터만 남아있죠. 터만.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뭐 문화유산의 피해가 정말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자, 40년 대몽항쟁을 바로 지도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고여라는 사신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몽골이 쳐들어왔었죠. 그때 1차 침입 때 서북면의 병마사 박서라는 사람이 활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기가 바로 여기 귀주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주성에서 중주, 그죠? 관노비, 초적의 향전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조금의 활약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어땠어요? 바로 방어에 실패했죠. 그래서 이 이제 최후 정권이 바로 몽골과 광화조약,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바로 배신 때리고 어디로 갔죠? 네, 강화도로 갑니다. 강화도. 강화도가 여기죠. 여기 강화도. 강화도로 가게 되면서 바로 대몽항쟁의 시작. 우리는 장기전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천명하고 너희들은 열심히 싸라. 우리는 불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하면서 8만 대장경 제작하고 또 이제 궁궐도 짓고 세금도 여전히 거두고 뭐 그런 얘기 아까 했어요. 자, 2차 침입 때 바로 누가 쳐들어오지? 네. 또 몽골이 쳐들어오고 그때 누가 활약하죠? 네, 바로 처인성 전투. 여기 용인의 그지? 처인성 전투. 바로 김윤후, 승려 김윤후가 처인성 부국민과 함께 활약을 하면서 적장살리타를 사살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물러갔다가 다시 3차 침입 때, 여러 가지 침입이 왔지만, 그 중에 5차를 기억하라 그랬죠. 5차. 5차의 때 다시 충주성에서 누가, 이 승려 김윤후가 광군 김윤서가 되죠. 같은 사람이었죠. 자, 이들이 노비들과 함께 바로, 또 크게 승리를 거둬냅니다. 그리고 다인철소, 전투도 일어나는 등, 향소부곡, 그죠. 의 그러한 백성들, 그리고 노비, 이제 관노비 이런 하층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여기 중주 있죠. 중주. 그래서 요 위에도 중주, 요 밑에도 중주. 그래서 1232년, 1253년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화를 체결합니다. 강화. 이제 화친조약을 다시 체결해요. 이때 이제 최씨 정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왕이 나타나가지고 허수아비 왕이 이제 몽골과 강화 조약을 맺죠. 이때 이제 허수아비 왕의 이제 아들 태자가 있었어. 태자. 그 태자가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 사람이 쿠빌라이 칸과 함께 이제 강화 조약을 맺고 이제 우리가 항복하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개경으로 돌아가겠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개경 이제 환도를 결정하게 되죠. 이때 이제 무신 정권은 거의 붕괴된다라고 했는데 임유무라는 사람이 피살되면서 개경 환도는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다시 정권을 잡겠죠. 이때 바로 삼별초들이 반발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저번에 최후 정권 초기에 도적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였던 야별초를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고 그리고 신의군까지 세 부대를 합쳐서 삼별초라 했는데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개경으로 돌아가면 다 죽어요. 이제 무신 정권의 이제 끄나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경으로 돌아가면 다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항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삼별초에 항쟁이 시작합니다.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강화도에서 그죠? 여기 진도 그리고 이제 제주도. 그리고 백성들은 이때까지 막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지? 몽골 밑으로 들어가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삼별초와 함께 하자, 함께 항쟁하자 하면서 이렇게 항쟁을 하였으나 여몽연합군. 그러니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제주도까지 초토화가 되고 바로 이제 삼별초의 항쟁은 끝이 나죠. 근데 이 삼별초 덕분에 제주도가 이렇게 말 키우기 좋은 장소다라는 것을 이 몽골군에게 인식시켜주죠. 그래서 몽골에 있는 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이제 탐나, 그지? 제주도를 옛날에 탐나라고 불렀는데 탐나 총감부를 설치해서 여기서 말을 키우자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말이 유명하죠. 하여튼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8만 대장경
가능했죠. 정말 오래도 했죠. 1236년에서 1251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팔만대정경은 유네스코 세계의 기록유산으로 그죠? 등재되어 있고 지금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있죠. 하지만 이것이 다 백성들의 피와 땀, 눈물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죠. 자, 삼별초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전남 진도의 용장성입니다. 강화도에서 이제 진도로 갔었죠. 삼별초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여의치 않자 바로 이제 제주도로 갑니다. 항파두리 삼별초 유적지, 삼별초의 최후가 있는 곳인데요. 자,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어 삼별초는 다른 마음이 있어 따르지 않았다. 사료에 보면 삼별초는 다른 마음이 있었대요. 바로 개경으로 돌아가면 다 죽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끝까지 대몽항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마지막 무신 정권의 그러한 발악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지 정권을 잡고 그리고 또 몽골과의 강화 조약을 맺었다 그랬죠. 이제 몽골이 이제 세계를 정복할 때 왕들을 다 죽여버리고 몽골 왕을 그 나라의 왕으로 앉히거든요. 그런데 고려만 정말 고려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준다. 그래서 독립을 유지시켜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 태자하고 쿠블라이 칸이. 그래가지고 이제 짐 싸가지고 다 이렇게 개경으로 환도, 그러니까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무신 정권, 무신 집권자들은 가면 다 죽으니까, 그지? 그래서 최후의 반발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학자들도 있고, 이건 부정적인 평가죠. 근데 여기 보면 긍정적 평가도 있어요. 삼별초가 봉기하자, 밀양 사람들이 삼별초에 호응하여 항쟁을 벌였다. 끝까지 40년의 대몽항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위대한 항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들도 있죠. 아무튼 간에 이 고려인들의 끈질긴 저항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고려는 독립국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말 유일하게 독립국 유지가 가능합니다. 몽골의 그러한 침략에 끝까지 저항한 결과 40년 동안 저항한 나라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태자가 이제 원의 사위가 되면서 원의 부마국으로 이제 내정 간섭을 받게 된 또 안타까운 사실. 그래서 이제 말이 이름이 독립국이지 전혀 독립국스럽지 않은 그런 또 모습들, 원간섭기가 또 시작되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삼별초의 항쟁이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긍정적이다. 끝까지 항쟁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그것은 무신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다. 뭐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죠? 여러분이 이제 삼별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두기를 바래요. 자, 여기서는 이제 2차 때 활약한 그죠? 김윤우와 처인성 부국민의 모습. 여기는 이제 충주성. 1253년이니까 5차 때 바로 광궁 김윤우와 그리고 이제 노비들의 그런 활약들. 여기는 이제 삼별초, 제주도 항쟁. 자, 아무튼간에 끈질긴 고려인들의 저항. 정말 우리나라 저항 정신 하나는 정말 끈질기다. 그지? 백성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이 나라를 지켰다. 어려운 위기일수록 우리나라는 백성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정말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원을 세운 후 원의 태조가 되었어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보관 가운데 하나이며 유목민 부족들로 분산되어 있던 몽골을 통일하고 1206년에 제위에 올라 몽골의 영토를 중국에서 아드리아해까지 확장을 시켰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송나라를 몰아내고 원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고려는 그저 40년의 대몽항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몽골 제국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원의 간섭을 받았다 했습니다. 원이 고려 국왕을 임명하였고요. 왕자는 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몽골어를 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고려 국왕이 원의 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황제의 사위가 고려 왕이다. 그래서 원의 부마국가 고려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활동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43조 활동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면 오늘날 천하에 임금과 신하가 있고 백성과 사직이 있는 곳은 오직 우리나라뿐이다. 이 우리나라는 누구야? 네, 고려죠. 고려. 자, 고려는 옛 사만의 땅으로 풍속과 언어가 중국과 같지 않으며, 그지? 의복이나 국가의식도 모두 독자적인 제도가 있어 진한 이래로 어느 나라도 우리를 신하를 삼지 못하였다. 지금 원과 고려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맺고 있으나 형법과 제도는 옛것 고려의 제도를 유지하며 원관리의 통치가 미치지 않았다. 원관리는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고려의 신하로서 고려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세조가 고려의 제도와 풍습을 바꾸지 말라라고 하였다며 맞서고 있다. 이곡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정집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곡은 고려를 독립국 또는 원의 지방 정권 중 어느 쪽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였는가? 라는 것. 자, 글을 보니까 이곡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뭐 중국과 같지 않다, 뭐 옛것을 유지하더라, 뭐 이런 얘기. 그죠? 바로 이곡은 비록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고 있지만 독립국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원간섭기에 고려 사람들은 고려의 제도와 풍속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말해보자. 자, 여기서 보면 제일 마지막 원세족 얘기 나왔죠. 그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자, 보면 자, 이곳과 같은 사람들은 고려의 풍속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권문세족 나오죠. 친원파입니다. 친원파 중에서는 몽골의 제도와 풍속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는 이제 자주적인 그런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한다. 라는데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고려인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곳과 같은 사람은, 그지, 고려가 독립국이라고, 그지,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이제, 고려는, 원의, 간섭 속에서도 독자성을 지켰어. 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고려와 원의 강화 조약 이후에 원의 간섭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원나라가 직접 고려 영토를 지배를 했는데요. 일부인데 일부. 자, 일부를 지배했는데요. 자, 여기 화주에 설치된 쌍성 총관부 보세요. 원의 지방행정 구역입니다. 물론 고려인에 의해 운영되어서 독자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간에 고려 영토를 원이 직접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경에 설치한 동령부 보이나요? 동령부. 자, 그래서 서경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난리가 났지 이 사람들이. 그지? 서경은 우리의 자존심이야. 그지? 우리의 수도야 라고 하면서 고려인들의 반발로 이제 여기 보면 1290년 이후에 요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여기 보면 심양왕 고려국민총관부 요양행성 나오죠. 원에 진출한 고려인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고려의 자주성을 자주 간섭했겠죠. 자주 스스로 주인된 그런 의식을 간섭했다. 자, 그리고 탐라총관부 그죠? 제주도에 설치한 탐라총관부. 자,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그 대몽항쟁한 최씨 정권의 그러한 사병 집단 이름 기억나니? 기억나죠? 삼별초. 그 삼별초의 대몽항쟁으로 이제 제주도가 말 키우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말 경영을 위해서 관리를 파견한 탐라총관부.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 몰라도 되고 정동행성입니다. 정동행성. 나중에 공민왕 나올 때 그지? 쌍성 총간부 나오고요. 정동행성 나오거든요. 그거 두 개 기억하면 되는데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 때문에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원정이 끝난 뒤에도 이제 정동행성을 그대로 두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개경, 수도 개경에 설치돼서 그런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지 섬나라잖아. 그래서 원래 이제 수군이 약한 몽골군이 보완을 합니다. 뭐로? 고려군으로. 그래서 여몽연합군을 이제 꾸립니다. 그래가지고 쭉쭉쭉쭉쭉쭉 하고 이제 이 마산에 잠깐 앉았는데 이제 물이 없어서 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물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몽골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해방 이후에 그 우물로 간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간장이 잘 팔렸어. 그래서 그 간장 이름이 지금도 있어요. 뭘까요? 네, 몽고간장, 몽고간장. 그겁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일단 일본 원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태풍이 불었어. 태풍이. 그죠? 태풍이 불었는데 자 실패로 들어갔지.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짐 싸가 다시 쳐들어가는데 또 태풍이 온 거야. 2차 이제 원정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난리 났어요. 이것이 신풍이야 하면서 가미카제라고 이제 신풍이야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가미카제 어디서 안 들어봤니? 네, 2차 세계대전의 그 자살 특공대 이름이 가미카제였잖아. 그지? 하여튼 신풍이 불어 우리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뭐 하늘이 도왔다 하면서 일본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하여튼 일본 원정은 실패로 이제 돌아갔는데 일본 원정 때문에 그죠? 설치하였던 이 정동행성을 그대로 두어 우리나라 내정 간섭했다. 그런 거. 자, 왕실 용어 이래 봅시다. 자, 우리는 황제 국가로서 조종 이런 식으로 뭐 성종 그죠?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원간섭기 보세요. 충땡왕들 그지? 충녀랑 충성왕 충모왕 이런 식으로 충성스러울 충자 누구한테 충성한다는 거야? 바로 원나라 그지? 자, 그다음에 우리의 황제 그지? 왕을 폐하라고 불렀는데 이제 격하되죠, 격하. 이제 전하. 그리고 황제가 스스로 지위라고 했잖아. 고. 태자 아니고 세자. 다 뭐예요? 격하됩니다, 격하. 그지? 뭔가 한 단계 좀 지위가 하락했다. 뭐 이런 모습. 자, 관제용어를 봅시다. 중성문화성과 상서성. 그게 이성, 그지? 육부잖아. 근데 우리 이성 육부 못 써. 그지? 첨의부 사사. 도병마사, 그지? 중요하다 그랬죠, 도병마사. 자, 도병마사 싱옥도 가면 그 도병마사예요. 도평의사사, 중추원, 그지? 밀직사. 이런 식으로 모두 다 관제가 격화되는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급이 원나라보다 한 급 그죠? 하락하게 되면서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 그런 부마국 고려의 그런 모습. 그래서 고려가 독립국 체제를 유지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자주적인 정치를 원간섭을 받으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은 고려 왕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보겠니? 네, 원황제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성장하는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지배층이 바로 권문세조입니다. 한번 만나보죠. 자, 이 그림은 고려와 몽골 연합군,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 모습입니다. 그죠? 이런 이제 그림 나오면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일본 원정을 계기로 고려에 설치한 뭐 정동행성 어디에 설치했지? 개경에, 그지? 개경에 설치한 정동행성을 통해 뭐 바로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공민왕이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죠. 꼭 기억하세요. 자, 몽골이 우리나라의 자원을 매우 많이 수탈했는데요. 처음에는 일본 원정을 위해서 뭐 수탈을 해간 것이 계속 지속됐겠죠. 자, 그래서 고려에 뭐 배도 바쳐라, 식량도 바쳐라, 무기도 바쳐라, 군사도 바쳐라,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력, 황간 이런 이제 원나라 에 필요한 애들을 차출을 하기도 하고 특산물, 금, 은, 인삼, 자기, 배
를 또 수탈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몽골 사람들이 매사냥을 매우 즐겼거든요. 매사냥.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러한 송골매 아주 이제 닭 같은 거를 잘 잡는 매가 이제 정말 고려매는 정말 최고야 하면서 이제 고려에 있는 모든 매를 다 들고 갔는데 이때 이제 고려의 매를 잡아 바치는 응방이라고 정말 전문적인 기관까지 설치를 하는 등 정말 수탈을 체계적으로 해 갑니다. 자, 고려와 원의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고려에는 몽골풍이라는 몽골 풍습이 유행하게 되었고 원나라에는 고려양이라는 고려 풍습이 또 유행하기도 합니다. 자, 몽골 풍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 소주 나오네, 소주. 그지? 소주. 안동 소주 유명하죠? 자, 원의 일본 원정 때 고려에 주둔한 몽골 병사들이 마시면서 전해졌다. 사진은 몽골 사람이 증류주를 만드는 모습과 소주를 내릴 때 쓰는 증류기다. 나오죠. 원래 우리나라는 곡주였잖아. 막걸리. 그지? 곡물로 만드는 건데 이제 증류주로 맑은 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바로 몽골 병사들에게 전수를 받았다는 거야. 자, 거기서 혜택을 본 지역이 안동 소주 유명하죠. 아까 응방 얘기했는데 이겁니다. 이거 봅시다. 원의 요구에 따라서 고려 정부에서는 응방을 설치하고 매를 잡아 바쳤는데 이를 이용하여 응방 관리가 크게 출세하다. 그래서 이 응방 관리가 나중에 뭐가 돼? 권문세족이 되잖아. 그지? 오늘날의 매사냥시 연못을.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인들이 변발을 하게 됐어요. 그죠? 몽골 애들처럼 변발을 하게 된 모습. 자, 공민왕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천산대렵도의 일부 모습. 이마반, 그죠? 시원하게. 자, 다음에 족두리. 부녀자들이 의식을 치를 때 머리에 쓰던 모자로 몽골에서 주로 외출할 때 사용해요. 우리 이거 언제 사용해요? 전통 혼례할 때 사용하죠? 그리고 뭐 연지원지 찍는 거, 그지? 이것도 약간 몽골 풍습입니다. 자, 몽골풍의 또 다른 모습을 보도록 할까요? 자, 고려 후기 관리의 모습입니다. 모자를 보세요, 모자. 이렇게 생긴 모자, 우리나라 이렇게 생긴 모자를 안 썼잖아. 그지? 우리 관리 모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보이죠? 이래 해가지고 원래 이제 아저씨들 수염 달고 요런 모자네요. 요런 모자. 근데 이제 요런 모자가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요게 이제 몽골풍이야. 몽골풍. 자, 그리고 또 몽골어 유행하였는데 마마, 뭐 어마마마, 아바마마 할 때 왕비의 궁중 최고 어른. 그지? 마누라, 세자와 세자빈, 수라상을 들라 할 때 그 수라, 임금님의 음식, 무수리, 공녀, 치, 그죠? 임무, 직업을 나타내는 말, 벼슬아치, 장사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몽골어 풍습의 결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지금도 이런 말 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몽골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또 우리도 고려양이 유행했듯이 원나라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쯤하여 고려 지배 계층의 변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는 태조 왕건이 호족들과 연합하여 결혼 정책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고려의 계승국가로서 이름도 고려예요. 그죠? 자, 그래서 초기의 지배 계층들은 바로 호족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 호족들이 너무 권한이 세지면서 광종 때 뭐가 실시되죠? 노비 안건법이 실시되죠. 그래서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호족대 경제적인 압박이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바로 이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로 말미암아서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 호족들을 향리화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호족들이 서서히 인개경하여 뭐로 변신하죠? 귀족들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때 문신 벌렬 가문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문벌 귀족이라 하죠. 좀 어렵지만 우리 이때가 배워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벌 귀족의 모순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죠? 음서제, 공음전, 폐쇄적인 그러한 혼인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데 그때의 모순의 절정 누가 나타나죠? 이자겸. 그래서 이자겸이 급기야 난을 일으키고 진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묘청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고자 했는데 안 돼서 또 난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의종이 보현원에서 사치와 향락을 뿌리면서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1170년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무신들이 몽골 귀족 다 죽여버리면서 무신이 집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쳐들어오죠? 네,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죠? 자, 몽골이 쳐들어오고 이제 대몽ling 시작했다가 이제 원간섭기가 되죠. 원의 내정 간섭을 받는. 그러면서 이제 원한테 붙어서, 그지? 원한테 잘 보이면서 뭔가 지배계층을 형성한 아이들이 등장했으니 그들이 뭐다?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권문세족. 친원파. 그죠? 친일파이고 친원파. 자, 그런데 하는 행동은 다 친일파. 하고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죠.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항하여 나타난 게 뭐? 신진사대부. 그들이 세운 나라가 뭐? 이성계와 함께 조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권문세족은 기존 문벌 자손의 무신 집권기에 성장한 가문의 원과의 관계로 성장한 세력 다 합쳐서 바로 친원파 권문세족이 이른바 형성되게 됩니다. 자, 보면 권문세족 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자, 원의 영토 확장에 공을 세워 지배층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 귀족과 결혼하여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고요. 몽골어를 익힌 사람들은 통역을 하여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응방 관리는 매를 잘 잡아 바쳐가지고 또 권문세족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권문세족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높은 지위에 이제 올랐는 이런 새로운 사람들과 이전부터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합하여 지배세력 권문세족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친원적 성격으로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넓은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며 불교 세력과 결탁하여 유교를 버리고 과거제를 버리고 음서제가 다시 유행하게 되기도 하지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면 될수록 누가 힘들어지죠? 네,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토지가 줄어들고 백성들이 또 이제 세금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자 바로 재정이 궁핍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관료가 될 사람들에게 바로 또 토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토지 지급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선왕과 충몽왕이 이렇게 이제 개혁을 조금 시도를 했는데 이제 원나라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지? 또 개혁도 실패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개혁이 똑바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혁하려고 하면 할수록 권문세족이 이 원에게 이제 다 일러 바치는 거야. 원과 결탁하여 이제 충선왕과 충몽왕의 그러한 개혁을 저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고통받는 건 누구다? 네, 백성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예 하면 기양후, 기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봤지 싶어요. 여기 보면 MBC 드라마 기양후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철의 막내 동생이었는데 이 이제 기양후가 처음에는 고려의 공녀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무수리 생활을 하다가 원순제의 황후까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자까지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철이 이제 원나라에게 재상의 벼슬을 또 받아요. 그래서 고려에서도 이 기철의 그런 힘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정일품 덕성부원군으로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런 동생이 기양후니까 누이 동생을 믿고 함부로 막 권세를 누리고 땅과 토지를 늘리고 각종 이권에 관계된 일에 불법으로 막 개입하고 그리고 백성들 수탈하고 농장 확대하고 백성들을 노비로 삼고 막 오만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도 매우 높았죠. 하지만 왕은 이 이제 기철의 권력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권문세족은 원나라와 관계 있는 그러한 친원적인 성격을 가져가지고 이제 왕들의 그러한 권력도 무시한 채 자기가 무소부위의 권력을 누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옆에 이제 웬 포스터가 나타나는데 이 포스터가 기양후의 진짜 이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하지원 배우님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아주 미인이었다는 거. 뭐 그렇게 하여튼 권문세족이 친원 세력으로서 이제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원간석기 권문세족의 득세로 말미암아서 궁핍한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려사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자, 백성들이 하늘로 삼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곡식인데 얼마 안 되는 땅을 1년 내내 부지런히 농사 지어도 부모 처자의 부양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들어 오는 사람은 3, 4명이나 혹은 7, 8명에 이르니 백성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헐, 그지? 그러니 백성들은 무엇으로 부모 처자를 부양하겠습니까? 백성의 곤궁은 오로지 이로 인한 것입니다. 세금, 그지? 세금 정말 수탈 문제죠. 부자들이 곡식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데 이자가 또 이자를 낳으므로 고리되지 고리대 사채 자 가난한 백성들은 자기 자식까지 팔아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거야? 노비가 되는 거지. 그지? 자, 면세 토지의 확대, 농민의 감소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필요성은 매우 증가되나 개혁은 번번이 실패로 되기도 되죠. 이제 공민왕이 다음에 나올 건데요. 공민왕의 개혁이 성공하거든요. 그 전까지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힘들었다. 라는 거, 그지? 우리가 기억하고, 자, 다음에 배울 공민왕의 개혁과 새로운 정치 세력은 어떻게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지, 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한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